여보세요? 야, 오수정. 저게 지금 이해가 가냐? 여기가 카페야, 고물상이야. 또 이지혁 선배야?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긴. 저 인간, 투명인간처럼 생각해달라더니 저음까지 투명하게 만들 순 없나 보네. 창고에서 탱크라도 분해하는지 아주 미치겠다고. 결혼 실패 이후 지혁은 모두에게 외면받은 채 은호의 카페 창고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폐자재를 주워오고 밤에는 소음을 일으키는 그의 모습에 은호의 경멸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우연히 발견한 스케치북과 편지 한 통이 모든 오해와 진실을 뒤바꿔 놓게 되는데 과연 지혁이 숨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은호의 신경은 온통 창고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에 쏠려 있었습니다. 끼익, 쿵, 끼익. 마감을 끝낸 고요한 카페의 공기를 날카롭게 핥히는 쇳소리는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도 무슨 사고 쳤어? 수정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저 인간, 투명인간처럼 생각해달라더니 밤마다 시끄럽게 해서 미쳐버리겠다, 진짜. 은호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성이에게 의뢰받은 아트 디자인 스페이스. 실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연필 끝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하려다 망신만 당한 남자. 이제는 저 어둡고 축축한 창고에 숨어들어 정체 모를 쇳소리나 내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한때 존경했던 선배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럴 건지. 은호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를 향한 분노와 실망이 차가운 분진처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며 존경했던 선배가 이렇게 추락한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그 시각, 소음의 근원지인 창고 안에서는 이지혁이 낡은 목공용 띠톱의 날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헐값에 사들인 것들이라 온전한 구석이 없었고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과 자잘한 상처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뻑뻑한 볼트를 조이는 그의 얼굴 위로 어느 눈부신 여름날의 기억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봉사 동아리 한결같이 시절, 낡은 책상을 함께 사포질하던 20살의 지혁과 은호. 땀으로 흠뻑 젖었으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야, 지혁 선배, 톱밥 뒤집어 쓴 거 봐. 그때 은호가 웃으며 놀렸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주는 일이잖아. 얼마나 보람 있냐? 지혁이 그때 대답했던 말이 지금도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영광이나 순수함 대신 고독하고 침착한 속죄의 빛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커다란 빚을 갚으려는 듯 묵묵히 낡은 기계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혁의 집에서도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혁을 내쫓은 아버지 이상철의 방이었습니다. 상철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전기 기능사 수험서를 씨름하듯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문과로 살아온 그에게 복잡한 회로도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 한글 맞아? 혼잣말처럼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가장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아내 다정이 조용히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내가 가장인데. 상철은 아내를 보며 멋쩍게 웃었지만 책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던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날카로운 말이 여전히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그의 조용한 도전은 그렇게 깊은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 문을 열고 나온 지은호의 앞을 익숙한 고급 세단이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친구에 대한 걱정과 은호를 향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야, 밤새 괜찮았어. 소음 때문에 잠 설치진 않았고. 성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성재는 그런 그녀의 태도가 서운하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도,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은호를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습니다.
지혁이 때문에 너까지 불편하게 할 순 없지. 내가 다른 곳이라도 알아볼게. 굳이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성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친구를 밀어내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두 사람을 이곳에서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은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도 없다는 듯이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이건 저하고 그 사람 둘의 문제예요.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말 괜찮아요. 선배님도 바쁘실 텐데 그만 가보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성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아직도 마음의 벽을 세우는 그녀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지역을 향한 경멸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어 씁쓸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은 낡은 1톤 트럭을 빌려 타고 재활용 센터를 돌고 있었습니다. 결혼 실패 이후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지역의 행선지는 번듯한 회사가 아닌 먼지 자욱한 폐기물 처리장이었습니다. 저기, 이 책상이랑 의자 가져가도 되나요? 지역이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이런 걸 뭐하러. 그냥 가져가세요. 인부들은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버려진 책상과 의자를 나르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생겨서는 왜 저런데? 한 인부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딱 봐도 멀쩡한 집 자식 같은데 집안이 망했나. 다른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그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버려진 것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자잘한 상처로 가득한 손으로 묵묵히 폐자재를 트럭에 옮겨 실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는 듯한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은 그가 하려는 일이 단순한 고물 수집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쓸만하네. 지역이 낡은 책상 서랍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실패한 자해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뜨거운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카페 창고의 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낮에 가져온 폐자재들을 정성껏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 다리를 분리하고 낡은 책상 상판에 벗겨진 페인트를 사포로 조심스럽게 갈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겠어. 지역이 혼잣말을 하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뽀얀 나무 먼지가 공중에 흩날렸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가구를 수리하는 행위를 넘어 더럽혀진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의미를 새겨 넣는 속죄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미 굳은 살과 자잘한 상처로 거칠어진 손으로 버려진 것들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섬세하고 진중했습니다. 한때는 날렵한 펜을 쥐고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그 손, 이제는 망치와 톱을 들고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낡고 버려진 가구들은 그의 손에서 서서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같은 시각 카페홀에서는 지은호가 고성이에게 의뢰받은 아트 디자인 스페이스 도면 작업에 집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내내 그녀의 신경을 긁어대던 창고의 소음이 멎자 이제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 거야? 은호가 연필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 것일까? 경멸하고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존재감은 검은 얼룩처럼 그녀의 의식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셔야지.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머신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살짝 열려있는 창고 문이 들어왔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습니다. 혐오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안 돼. 남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성이 경고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성과는 상관없이 창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닫힌 문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소음의 근원지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내부는 의외로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손질된 목공 장비들이, 다른 한쪽에는 규격별로 분류된 폐자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은호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고물 처리장이 아니라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작은 공방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작업대 위에 펼쳐진 서류들에 닿았습니다. 허름한 반지하 방, 곰팡이가 가득한 벽, 깨진 창문 등 열악한 환경을 담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보육원. 사진 속 배경이 낯익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공간들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와 빼곡하게 계산된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소음을 내며 했던 일이 바로 이 절망적인 공간에 희망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음을 직감한 순간 은호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선배가 이런 일을. 그때 은호의 눈에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스케치북을 펼친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그 안에는 과거 봉사 동아리 시절 자신들이 함께 봉사했던 에델 보육원 아이들의 이름과 그 아이들에게 꼭 만들어주고 싶다던 공간의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혜영이 방, 잠글 수 있는 방문과 작은 책상 필수, 동수 책상, 형과 함께 쓸 수 있도록 넓게. 그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세심한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가 아직도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스케치북 사이에 껴있던 낡은 편지 한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에델 보육원 원장 수녀님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지혁이에게 매달 이렇게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어 정말 고맙다. 우리 원생 출신으로서 지혁이가 지금처럼 훌륭하게 성장해 준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고 있단다. 너의 따뜻한 마음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은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선배가 보육원 출신이었어? 그가 보육원 출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토록 돈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이 자라온 곳과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비난했던 그의 선택 뒤에 이토록 아픈 진심이 숨어 있었음을 깨달은 순간 은호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혐오했던 그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섣부른 판단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그의 고독한 진심에 대한 놀라움이 뒤섞여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거야. 바로 그 순간 지혁이 창고로 들어와 스케치북과 편지를 들고 있는 은호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고 약한 속내를 하필이면 그녀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지독한 수치심과 당혹감이 분노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대랬어. 지혁은 짐승처럼 소리치며 은호의 손에서 거칠게 스케치북과 편지를 빼앗았습니다. 은호가 충격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이게 대체 뭐가 대체야. 내가 뭔데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봐. 하지만 지혁은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이해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당장 나가. 그는 이성을 잃은 채 은호의 어깨를 밀치며 창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히고 차갑게 닫힌 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은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그를 이해하기 시작한 고통스러운 감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철문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은호와 이지혁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노나 경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으로 한 사람을 재단하고 미워했는지 때닿는 고통스러운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선배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돈에 자신을 팔려 했던 그 선택조차 어쩌면 이 선한 일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이지혁은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빛바랜 편지가 구겨질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혁이 고통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나무 먼지 위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초라하고 약한 모습을 하필이면 지은호에게 들켜버렸다는 지독한 수치심이 온몸을 잠식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이 속죄의 시간을 견뎌내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호의 카페를 찾았다가 창고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호야, 아직 안 갔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성재가 황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걱정스럽게 다가와 묻는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굳게 닫힌 창고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또 지혁이가. 성재는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또다시 이 지역 때문이라는 것을. 울컥 치미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누르며 그가 은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가자, 은호야. 저런 놈 때문에 내가 이럴 이유 없어. 응. 성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이가 뭐라고 했어? 내가 가서 얘기할게. 그 순간 은호는 자신을 이끌려는 성재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은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위로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 있을 한 남자의 고독한 진심만이 그녀의 온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진심을 들켜버린 남자와 그 남자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하게 된 여자.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견고했던 오해의 벽이 무너진 지금, 과연 지은호는 침묵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먼저 손을 내밀어 닫힌 그의 마음을 열게 될까요? 한편, 친구와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성재의 선택과 가족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아버지 상철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상처와 오해로 뒤얽힌 이들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